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오늘은 중등 임용에서 여태까지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 가장 당황을 시켰던, 수험생들을 정말 이게 뭐지? 하면서 당황시켰던 문제를 3개만 뽑아봤어요. 그게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3위입니다. 평가원에서 2019년에 나왔어요. 자, 전보를 가는데 북한으로 갑니다. 이게 뭘까요?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되고 3년이 지나고 북측의 교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함경도로 전보를 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일단은 승낙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이거 갖다가 너무 고민을 할까봐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택형 문제는 보통 2개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 선택 자체가 점수가 된다기보다도 어떻게 내가 부연 설명하느냐, 이게 점수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당황스럽죠.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나 북한까지 나 열심히 합격했는데 북한까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감정이입하시면 안 돼요. 지금 면접 상황에서는 내가 조금 더 잘 답변할 수 있을 상황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직접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상상을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함경도로 전보를 할 확률은 없죠. 네. 그래서 너무 상황에 빠져들지 않는 것도 면접의 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거는 출제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출제 의도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교사의 자세, 어디라도 발령을 받아서 열심히 이제 근무하겠다라는 그런 교사의 자세,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교육관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새로운 학생들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 그래서 이 교육관을 어디에다가요? 마을교육 공동체에 연계시켜서 답변하면 매우 좋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했을 것 같아요. 네, 마을교육 공동체, 그 지역의 특수성, 그 지역만의 특성을 가진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함경도란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한 다음에 함경도만의 그런 지역 특수성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 자원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연계 교육을 실천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교육의 트렌드랑 연결도 을 수 있고 적극적인 교사의 자세도 어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보통 초임 발령은 보통 비선호 지역으로 많이 발령이 납니다. 뭐 도시 지역보다는 좀 시골 지역에 발령이 날 확률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통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제 시골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근무할 거냐, 어떤 식으로 교사 생활할 거냐 라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출제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처음에 발령을 좀 시골 지역으로 받았거든요. 군부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 군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이들 장래 희망을 조사를 해보면 군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제 축제를 진행을 하면은 군부대에서 옵니다. 축제에서 막 부스 같은 거 막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와가지고 하나의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군 무기 같은 거 그런 거 전시해 놓고 해요. 근데 애들이 엄청 가서 열심히 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 축제랑 연결을 지어서 지역 연계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랑 연결을 지어서 답변하는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통일이 된 거니까 좀 다양한 구성원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남한 출신, 뭐 북한 출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약간 그 다문화나 우리 막 특수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요즘에 공동체 교육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한과 이제 북한이 이제 잘 어울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공동체 측면을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출제 의도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 거절하는 것보다는 전보를 가는 게 더 말할 거리가 많네요. 만약에 거절을 한다고 하면은 신규 교사 입장에서는 아직 교육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익숙한 그런 환경에서 먼저
충분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환경에 가서 나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만의 교육 방식을 먼저 확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활용해서 나중에 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긴 있겠네요. 거절하는 것.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골라야 나의 그런 교직관이 있죠. 다른 측면 말고 나의 편의성이라든지 뭐 내가 정말 이런 쪽은 조금 더 두렵다. 이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내 교직관, 나의 교사로서의 자세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2위는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여부를 이유와 함께 말하시오. 그래서 사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이것도 정말 사람들이 그때 경기 응시하신 분들이 매우 당황했습니다. 막 면접 끝나고 나서 막 서로 답 맞추냐고 뭐가 정답이냐. 보통 면접은 이렇게 답을 맞추는데 논쟁이 되지 않잖아요. 제대로 답변했는가? 아닌가? 뭐 이런 걸로 보통 걱정을 하지. 근데 답이 뭐냐? 1차 시험도 아니고요. 그걸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장에서는 연수도 굉장히 많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비교사가 이런 것까지 봐야 할까? 그래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보면요. 교사가 학생 상담을 위해 교무수첩을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적고 이를 상담에 활용하였다. 약간 여러분이 그 상황에 들어가서 이게 정말 문제가 돼? 이건 교육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도 있어요. 나의 교무수첩에 학생의 개인정보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를 파악하는데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디다 적어요? 공개된 것도 아니고 개인 교무수첩이라도 이거를 개인 수첩인데 나만 보는 건데 학생의 정보를 적어놔야 이제 상담도 계속 할 수가 있고 학생 파악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위배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위배 여부니까 X라고 할게요. 공개된 곳에 적은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이 교무수첩을 만약에 그냥 퇴근할 때 자리 위에 그냥 올려놓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교실에다가 막 두고 다닌다든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놓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적는 거는 괜찮되 이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교무수첩을 관리를 잘해야겠죠. 나만 볼 수 있게. 네, 보안에 힘을 써야겠죠. 자, 사례 2. 학부모 봉사조직의 대표 학부모에게 원활한 연락을 위해 참여하는 학부모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상황에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학부모라면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나의 동의도 없이 왜 연락처를 넘겼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위배입니다. 이건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근데 현장에서 막 그래요. 막 학급 학부모님께서 누구 학생 부모님 연락처 좀 달라. 이런 걸 또 막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서 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그런 다음에 연락처를 제공을 해야죠. 자, 3번째. 학급 게시판에 칭찬할 학생 김땡수, 노력할 학생 오땡우라고 게시를 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 학생이 기분 나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개인정보 위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 학생은 그 학급에 오땡우라는 학생이 여러 명이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많아봤자 2명 아니면 1명. 근데 그래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누구인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전혀 보호가 되지 않죠. 가뜩이나 이거는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냥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이렇구나,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이런 문제의 형태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그때 맞닥뜨렸던 예비교사들은 엄청나게 당황을 했고 그리고 정답도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일단 당황을 하니까요. 가뜩이나 즉답형이에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그때 제 가까운 지인을 포함해서 이 문제 거의 다 틀렸어도 합격하신 분 많습니다. 고득점 나오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이라면은 이 문제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당황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겠다, 맞든 틀리든. 이런 자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1차도 아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내가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대망의 1위. 네, 3위와 2위와 완전 차원이 다른 황당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 제가 보기에. 뭐냐면 세종에서 2020년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네. 제가 봐도 너무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어요. 네, 4명의 동교과 교사가 있어요. 이거를 뭐 경력과 업무와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학교에 그 과목 있죠? 그 과목이 3개 학년에 다 있는데 학년별로 이제 반 수가 나와 있고 이제 그 과목은 30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반에 그 과목을 3시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 반이니까 24시수, 24시간이 나오고요. 학년별로 18시간, 24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나누면 16.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 A, D가 교과협의회에서 수업을 배분할 때 그러니까 A는 몇 학년을 몇 시간 맡겠다, B는 몇 학년을 몇 시간 맡겠다 이런 거 정하는 게 바로 교과협의회거든요. 이때 고려할 사항을 3가지 제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수를 배정을 하래요. 와, 그리고 친절하게 표까지 헷갈리지 말라고 제공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보통 언제 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합격하실 거잖아요. 네, 합격하시고 2차 최종 발표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월 말에 새학기 준비 기간이라고 출근을 합니다. 왜냐면 3월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기간이죠. 그때 교과협의회에서 누가 몇 학년 맡고 누가 몇 학년 맡고 이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몇 시간 맡고 이런 것까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전혀 학교 경험이 없으시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시잖아요. 신규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교과협의회에 가서 시수 짤 때 그냥 멍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뭔 소리지 싶습니다. 신규 교사가 학교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몇 시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규 교사는 멍 때리고 그리고 경력 교사가 이걸 압니다. 아니면 교과 부장이 신규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짜줍니다. 경력 교사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신규 선생님께서는 요거 맞는 게 여러모로 좋으실 거예요.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신규에게 무리한 걸 시키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 신규는 주는 거 받게 돼요. 주는 거. 그렇게 합격하고 나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거 예비교사입니다. 예비교사가 이걸 어떻게 시수를 짭니까? 무슨 의도인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한 가지 그냥 신규 교사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시수를 어떻게 짜는지 전혀 모른다면은 불리한 시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신규에게 뭘 좀 더 몰아준다거나 이제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 미리 이렇게 문제를 낸 건가? 그런 의도라고 할지라도 예비교사 입장에서 지금 합격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당장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는 기간제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쉽게 풀 테지만 아닌 사람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출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기간제 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고 아닌 사람에게만 불리한. 물론 당연히 학교 경험이 기간제를 통해서라도 있으면은 2차가 조금 더 수월한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 경험이 있는 사람만 풀 수 있는 걸 예비교사는 절대 손도 못 댈 만한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네. 서로 둘 다 경험이 있건 없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야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나오길 바라며 이런 문제 나와도 결국 합격할 사람은 다 합격합니다. 기간제 경험 없어도 합격할 사람 합격합니다. 아까랑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신규 교사의 자세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 있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점수를 괜찮게 받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답이 별로 궁금하시면 루이스 책의 해설을 좀 자세히 해놨거든요. 네, 이거 자세히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세히 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시수를 나눌 때는 보통 이게 한 사람이 보통 16시간 정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16시간 하면은 8시간 남고요. 여기는 2시간 남고 여기는 8시간 남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 16시간씩 맞고
나머지 한 명이 여기 남는 거 조금씩 다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이 3개의 학년을 동시에 맡는 사람은 죽어납니다. 네, 왜냐면은 여러 학년을 맡을수록 훨씬 힘들거든요. 똑같은 시수라도 만약에 뭐 16시수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한 학년만 16시수가 들어간다면은 수업 준비도 그 학년만 하면 되고, 네, 평가도 그 학년만 하면 됩니다. 근데 2개의 학년, 3개의 학년을 거치게 되면은 2개의 학년 수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도 2개 다 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준비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학년, 최대한 한 교사가 한 학년을 맡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2개 학년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죠. 근데 2개 학년을 거치는 대신 뭐 시수를 좀 적게 가져간다든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요거를 18시수긴 하지만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더 좋습니다. 2개의 학년 걸치지 않는 대신에. 그리고 누가 있냐면은 담임이 있습니다. 담임은 최대한 그 학년 수업으로 넣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왜냐면은 2학년 담임인데 1학년을 주로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담임을 맡는 학생을 많이 가르쳐야 그 학생과 좀 더 많이 교류할 수 있고, 그래서 지도가 더 교육적인 지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수가 조금 많긴 하지만 걸치는 것보다는 한 학년을 전부 다 이분이 가져가시고 18시수. 그리고 또 3학년 담임이 있죠. 담임은 전담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24를 한 번에 맡기는 당연히 힘들고요. 이 중에서 18시수를 담임이 맡아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15시수 맡기에는 좀 이게 3시수씩 끊어지니까 한 개 반이 15시수 맡기에는 조금 적고요. 왜냐면 다른 2분이 많은 시수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학생부장이고, 그리고 이분은 임신 5개월이세요. 그 임산부는 당연히 좀 더 시수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학생부장이 물론 굉장히 바쁜 업무긴 하지만,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분은 조금 있으면 다른 기간제 선생님으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네,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수를 가져가면은 뭐 임산부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기 때문에 그 학생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금 담임 선생님들이 여기를 최대한 이렇게 18시수씩 가져가고, 남은 시수 있죠? 남은 시수 중에서 한 학년만 전담을 하는 것, 네, 한 학년만 전담을 하는 것을 여기, 네, A 교사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근데 24시수까지는 아니고 한 15시수 정도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있죠? 여기에 9시수가 남고, 그리고 여기에 6시수가 남죠. 그리고 이거를 학생부장님이 가져가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학생부장님 15시수 나오죠. 그래도 여기 담임분들보다는 시수가 적은 편이죠. 물론 2학년 걸치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뭐 다른 안도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샘플일 뿐이고. 여기서 또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신규 교사가 한 학년을 전부 다 가르쳐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뭔가 쪼개서 하는 방법도 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든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너무 여기에 과몰입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그냥 다시는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당황스러운 이유는 그 전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것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라도 나오면 좀 비슷하게 변형을 해서 적용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연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른 문제로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막 전부 다 파헤친다든지, 그리고 뭐 시수 짜는 거를 막 전부 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고민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1, 2, 3위로 뽑은 이유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요것만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1, 2, 3위로 뽑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푸시다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를 봤을 때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를 보세요. 기출에. 네, 물론 루이스 기출분석집 보시는 분들은 보통 비슷한 문제들이 항상 같이 묶여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기출문제가. 비슷한 문제를 쭉 푸시도록. 그렇지만 요 문제, 오늘 1, 2, 3위로 설정한 그런 문제들은 좀 동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동떨어져 있는 거. 다른 문제랑 그 앞에 문제, 뒤에 문제랑 전혀 연관이 없고 비슷하지도 않은 그런 문제는 그냥 가볍게 풀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내가 이런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거 위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